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를 다루는 시간이죠.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오늘 패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우선 두 분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당선인은 그러니까 18대, 19대 의원 하시고 예. 20대 때. 한번 쉬었다가 이번에 또 되신 거죠? 예. 와, 기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쉬었다 되시면. 뭐 실망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예.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 예. 많으셨고요. 박범계 의원도 이번에 이제 내리 3선. 예. 야, 어떠세요, 기분이? 부담이 더 커졌죠. 예, 초재선 때는 영광입니다. 막 그랬는데 예. 이제 어깨에 큰 책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 느낌이? 초선 때랑 재선 때랑 3선 때랑?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역구에 계시는 이제 유권자들이 대하는 말씀이 태도가 좀 큰 기대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조 의원은 어떠세요? 3선 중진으로 사실 통합당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3선 중진이 되신 거라. 예. 예. 전 재선될 때 사실은 갑자기 쑥 커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야당이었거나 또는 직책을 의미 있는 직책을 안 맡았으면 그런 느낌 들었을 텐데 집권당이 여당이었고 또 원내 수석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셨죠. 예. 재선 초선 차이가 크구나라고 느꼈는데 예. 그때 느낀 느낌보다도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맡은 건 없고 그냥 선수만 하나 늘었을 뿐이지만 재선에서 3선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럼요. 3선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오늘은 그러니까 3선 더하기 3선 6선 토크네요. 예. 상당히 뉴스쇼의 무게감도 상당한 오늘입니다. 오늘 정치 토크는 이제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두 명의 이름을 제가 앞서 거론했어요. 한 명은 김종인, 다른 한 명은 오거돈입니다. 양당의 중요 이슈들인데 먼저 상황이 더 심란한 당으로 갈게요. 네. 통합당. 조혜진 의원님. 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예. 내일 전국위에서 추인만 받으면 비대위원장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조혜진 의원, 김태은 의원 이런 3선의 당선인들이 모여서 회의하신다면서요. 예, 10시부터 국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왜 모이십니까? 당연히 모여야 될 모임이고요. 재선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선거 끝나고 개원 앞둔 시점에서는 이렇게 기수별 모임들이 통상 있기도 하지만은 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패배를 해서 어떻게든 이걸 정리하고 가닥을 잡고 심기일전에서 새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런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당에서 이 당선자 모임을 총회를 예.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걸르고 예. 정리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건 안 하고 그게 필수 전 단계 이 절차인데 그걸 그냥 지나가고 전국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요. 그전에 또 최고위원회 먼저 소집해서 비대위 안건을 의결을 하고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게 예. 단데 우리 당이 맨날 정부 여당이 중요한 국가 시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던 우리 당의 제일 핵심 현안이 지금 지도체제 문제인데 지도체제. 이거를 전화로 찬성 반대 이름으로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우리가 체면이 안 서는 일이고 일단 절차가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가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아. 지난번에 20대 4년 지나온 동안에 3번 했거든요. 비대위를. 예. 그때도 시작부터 비대위를 했어요. 2016년 총선 끝나고 5월 30일 개원했는데 6월에 바로 비대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작부터. 그리고 결국 3번 했고 이번까지 하면은 20대 임기 4년 안에 4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당은 정상 정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비대위는 비상체제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4년 내내 결국은 비상체제로 거꾸로 말하면 정상이 아닌 정당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고 국민들이 이런 정당에 대해서 무슨 기대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조기 전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비대위 우리 없이? 당의 당선자들 안에서 예. 또는 당선자가 아니라도 예. 의원이 아니라도 당대표 최고위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개혁 지도부를 만드는 게 그게 정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4년 임기 중에 한 번 하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 예, 예. 그래서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근데 이미 당 상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네. 김종인 위원장만큼 카리스마가 있고 당을 수습할 어떤 리더십이 있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굳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면 우리 당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당선자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당선자가 아니라도 예, 예. 당직자나 당원들, 여성 당원들 가운데 비전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전당대회에서 계획 지도부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2, 3개월 비대위가 필요하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예. 그건 우리 당의 구성원들로서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외부에서 굳이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데려오는 게 지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당에 민주당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헌 당규에 네. 비대위를 아예 그냥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있어요? 비상대책 민주당 있어요? 당원 당규의 비대위 규정? 비대위는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있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근데 작동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정당 생활을 한 네.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의 당헌에 이걸 집어넣은 건 지난번에 처음인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예, 예. 아니 예전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으니까 아마 예. 당헌에는 아마 항상 있긴 있었을 겁니다. 비대위가 있으면 이제 근거가 뭐냐, 정통성의 시비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그냥 없애기 위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당헌에 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상이 아니라 일상체제가 비상이 일상체제가 되버립니다. 비상이 일상. 당헌에 습관성 제대로 비대위. 그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우리도 뭐 일 벌어지면 우리 스스로 이걸 어찌 해야 반성하거나 될지 몰라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외부 모셔가지고 그다 해놓고 우리는 뭐 예, 다른 볼일 보자 이러는 게 그냥 습관적 사고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누구 데려다 놓고 우리는 다른 볼일을 보자. 늘 그래 왔거든요. 세 번 비대위 할 동안에 비대위에만 맡겨놓고 예, 예. 당장 그 일을 실행해야 될 주체인 의원들이 나서서 예. 개혁하고 쇄신하고 했으면은 두 번째 비대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 그러면 이 조혜진 의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한 142명 현역과 당선인 중에 예.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나 되세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구체적 프로테이지를 공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에 보니까 예. 비대위 찬성이 40%였다 이렇게 보도는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0, 30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40%, 예. 30%. 근데 예. 그 후에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 들어서서 막 또 이야기 여러 가지 오가면서 혹시 좀 예. 바뀐 흐름이 있나 싶어서요. 그거는 목소리 내는 분은 많아진 건 사실인데. 많아졌어요. 반대 목소리 내는 분은. 그런데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선 의원 모임에서 각자 네. 의견 들어보는 게 예. 의미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전국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또 거기서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겠죠. 박범계 의원님, 뭐 다른 당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실 거예요. 전국이 내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추인될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오늘 우리 조혜진 의원님 이 김현정 뉴스쇼 방송 나간 뒤로 이제 역전될 것 같은데요. 40대 30이 30대 40으로.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제가 그 다른 당 의원님, 다른 당 사정이긴 하지만 듣고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특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동하신 분이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분 떨어진 분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남의당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큰 위기는 어찌됐든 당원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존중하고 따를 지도체제.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인데 네.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로 뽑히는 게 정당성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이에요. 아주 그냥 큰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흠집? 뭐 아무튼 이런 기스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방송용으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면 잘리고 김현정 앵커가 하시면 괜찮고. 뭔지 느낌 확 오네요. 예. 심각한 아주. 그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이라는 게 아무도 몰랐던 일이고 93년도 일인데 그것을 상기시켜줬는데 세상에 그때 구속까지 되고 액수도 커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야 하는 청취자가 계실지 몰라서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셔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저희 뉴스쇼에 나와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그 대권에 대해 좀 갸우뚱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그 멘트들을 그 발언들을 저희가 이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선수 높은 뭐 그런 분이.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저 며칠 전 인터뷰한 홍준표 전 대표가 대권이 마지막 꿈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 꿈꾸는 사람이야 뭐 그 홍준표 씨 뿐이겠어요. 내가 보기에 대권 꿈꾸는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래요. 김종인 그분은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길래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은 없다. 그리고 엄청난 뇌물전가가 두 분이나 있는 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조 의원님? 그 뒤에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데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제 신문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똑같은 그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등은 이미 시효가 검증 끝났다. 받은 사람들이기 검증됐다. 때문에 다시 대선에 나올 일 없다는 식으로 맞아요. 아예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를 알았겠죠. 아. 알고서 그건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이 마지막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는 잘 알지만은 이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 사건인데 그걸 꺼냈어요. 그 본인 이제 담당 검사로서 직접 자백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됐는데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그 대표 계실 때 비대위원으로 모셨거든요. 이번엔 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모신 분들은 그 사건을 아는 세대의 분들이 모신 거예요. 아주 모르는 20, 30대 우리 당원들이 모신 게 아니고. 근데 그때 모실 때는 아무 이야기 없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그럼 그때 모실 때는 몰라서 모셨나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박 의원님도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본인이 대권 도전할 때까지는 다리만 좀 살짝 놔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을 내가 만들겠다라고까지 나서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불안감을 느껴서 말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40대 기술원의 경제 전문가 하니까 아까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탈락을 시켜놨잖아요. 40대도 아니고 70년대생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예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반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저는 쩐다. 이런 쩐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저 재밌는 단어 많이 쓰시네요. 이게 이제 직무상 지득한 본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다른 검사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지금 밝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사한 내용을 딱 뭐 한번 두 번 뭐 말 그대로 인상 쓰니까 다 자백했다.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수모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을 건너도 보통 건너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문제가 있는데 저도 뭐 판사 출신이지만 재판하면서 자기가 그 어떤 직무상 경험한 사실들을 한참 지난 뒤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으로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로서 굉장히 수모스럽게 생각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을 더군다나 정계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밝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제 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통합은 아주 요원한 길이다. 그 두 분의 통합은 적어도. 아니, 두 분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체제에서는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세요? 지금 김종인 저도 잠깐 그 우리 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저도 모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예. 또 그분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예. 자존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국민들은 김종인이라는 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래도 옛날 분이지만 뭐 한물 같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옛날 분이지만 대체로 유능하고 또 강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유능하다는 걸 모르겠으나 강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노골적인 그 팩트 폭격을 했으니까 20, 30대들이 갖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지자들을 갖는 느낌은 거의 파괴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게 끝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혜진 의원은 한 가지만 여쭙고 다음 이슈로 갈게요. 예. 전국이 열릴 거라고 보세요? 혹은 열려서 김종인 비대위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까지 분위기로는 일단 우리 최고위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는 분위기거든요.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일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열릴 것 같고 오늘 저 삼선 의원 모임이나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이 집단적 개별적 논의를 통해서 이 전당대 전국위원회를 연기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면 긴급하게라도 그걸 연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고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전국위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마지막 변수겠지만은 그런 변수가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통과될 거로 보시고요. 일단 열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으면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이 그냥 분위기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갑론을박이 제대로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면 현장에서도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진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한 차례 전국위원회가 요식의 힘처럼 웬만한 안건은 최고위원회에서 넘긴 걸 그대로 통과시켰지만은 한두 번은 부결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오늘 내일 사이에 알겠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가봅니다. 통합당이 주말에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여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공증 장소가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하고 그 피해 여성이 같이 모여서 공증을 받은 장소가 법무법인 부산이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바로 그 법무법인이고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거든요. 네. 자, 박범계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직까지는 뭐 의혹 수준인데 일단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지도부, 즉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또는 그것을 서포팅하는 어떤 뭐 사무총장 라인에서 알고 있었냐가 문제고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무법인 부산 의혹이 떠올랐는데 정재성 실명을 뭐 이미 나온 얘기니까요. 보도에 대표이신 정재성 변호사는 긍정도 부인도 뭐 제가 본 그 기사로는 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쓴 기사도 있더구만요. 그분이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고 그렇습니다. 오 시장 캠프에서 인재 영입 위원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밝혀져야 될 것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정한 것이 맞느냐, 그것이 팩트로 과연 근거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정 대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민주당이 아는 것으로 선거 전략으로 뭐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 두 가지 쟁점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던 저도 거예요. 뭐 정 변호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자, 조 의원님. 예. 저는 사실 이런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바깥에 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사건은 4월 7일에 터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 팩트 말고 예, 이런 아, 이런 약간 성인지 그런 감수성에 문제가 흔히 있다? 말하는 이제 스캔들 또는 주문 이런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 시장님이 며칠 전에 그 사퇴 기자회견 하시던 날 그 바로 직전에 네. 아침에 그 뭐 이제 언론 관계자와 같이 이제 자리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 시장이 곧 사퇴 발표하신다 그러면서 건강상의 문제인 것 같다 하고 그러시길래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으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헛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권 밖에 있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려올 정도면은 정치권 안에서는 또 웬만한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퇴 가능성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라는 정도는 정치권의 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뭐 성과 관련된 성추문과 관련된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흘러가는 얘기처럼 나오다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정치권의 얘기가 됐는데 그런 쟁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 공증을 했는데 그 합의 공증을 어디서 했느냐? 법무부인 부산에서 했느냐?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과 가까우신 정재승 변호사가 알았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걸 알고서 활용했느냐? 이런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뭐 전혀 몰랐고 당연히 민주당 중앙당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통합당이 의심하는 거는 알았을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말미에 민주당에서 주말에 통합당발 무슨 뭐 폭로가 있을 것처럼 그런데 그 폭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이미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그건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 선공을 발언했었죠. 해오셨을 때 우리 쪽에서 지금 뭐지 우리 쪽에 뭐가 터뜨릴 게 있나 이런 N번방 생각인데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해석하는 거는 그때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터뜨릴 걸로 예측하고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아니냐. 정진석 의원의 그 발언인데 그게 우리 민주당 그 통합당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의심을 하죠. 그거는 지난주 아마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이제 불거졌던 문제인데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통합당의 그 TF가 있죠. 네. 그 TF에서 N번방의 민주당의 유력 인사 뭐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 유력 인사의 아들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얘기를. 그걸 지칭한 거지. 그걸 지칭한 오거돈 얘기지. 성추행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제명합니까? 오늘 윤리위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윤리심판원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는. 현재 그 성추문이 불거졌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본인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제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제명인 거죠.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180석 압승을 해서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뭐 사건 아닙니까 이거 상상도 못했던. 제가 이제 3선째 되는데 이제 사실 정치한 것은 2002년도에 이제 판사직 벗으면서 청와대 근무하고 정치권에 꽤 있었는데요. 네. 언제나 완사이드한 건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서로 주고받고 공수가 교차되고 그러는 건데 뭐 저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후과로서 어떤 뭐는 나쁜 일이 또 올 수도 있다. 그것에 잘 대처해 나가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언제나 이렇게 축제 분위기, 환호 분위기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이것만 확인할게요. 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전임자가 물러난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통하는 겁니까? 예전에 때 만든 건데 정확한 워딩은 부정부패 등과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인데요. 민주당은 공천에 관해서는 성범죄가 공천 탈락 사유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에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궐선거의 자격 운운 또는 공천 유무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치 토크 육선 토크 상당히 무게감 있게 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